자, 이번엔 금융이에요. 금융의 정의, 기능, 분류.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운영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입니다. 옳은 지문. 자, 그런데 자금, 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화폐와 신용을 교환한다. 은행에서 돈과 자신의 신용을 교환한다. 이걸 금융으로 정의 내리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2번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의 개발 취득을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교환하는 제도시장 수단의 영역이다. 옳은 지문. 자,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죠. 대부 비율을 낮추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부동산 금융은 주택거래의 활성화,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옳은 지문. 정부는 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X죠. 인하해야죠. 인하해야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 대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주택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낮춰야죠. 대부 비율을 낮춰서 대출 금액을 줄여줘야죠. 틀렸다. 아이고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죠. 일단 부채금융은 채권이죠. 채권. 그리고 대출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니까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저당 금융이라는 표현은 대출의 다른 표현이에요.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이죠. 유동화 증권은 실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 부채금융으로 분류된다. 옳은 지문. 주택상한 사채, 채권이니까 부채금융. 채권이니까 부채금융, 유동화 증권, 채권, 부채금융 모두 부채금융입니다. 옳은 지문.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 주식이네요. 주식 발행. 그러면 찌읒자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신탁,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자, 지분금융의 특징은 돈을 빌려오는 대출이 아니라 돈을 투자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지분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자본시장 통합법의 간접 투자 나오면 부채가 아니라 지분금융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신디케이트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조합원들의 투자를 받는 거고, 조인트 벤처는 벤처 사업에 투자를 받는 거고, 공모나 사모 나오면 주식이죠. 지분금융이고, 채권, 니만 부채금융이네요. 그래서 모두 지분금융이다. X. 채권이 빠져야죠. 채권이. 자, 메자닌이에요. 메자닌은 지분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인데 우리 시험에는 일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왔어요. 신주니까 주식 지분금융이고 사채는 채권이니까 부채금융이고 주식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채. 근데 뭘로 전환시켜주는?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사채. 이게 대표적인 중간 영역인 것이죠. 자, 금융의 위험. 이 금융의 위험은 암기 코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시장금리가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불리? 은행이 불리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출금이 너무 과도하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옳은 지문.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나와야겠죠. 틀린 지문. 은행은 위험을 줄이려면 대출을 적게 해줘야 돼요. 위험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LTV와 DTI를 낮춰야죠. 높인다 했으니까 X. 대출기관은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 감당률이 1.0 이상이에요. 이상이 되는 투자안에 선택해야죠.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 모가지 치고 위에 손부채니까 뭘 올린다? 순영업소득 손 이렇게. 그래서 1자 분수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또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또이또이면 1.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0 이상이 되면 순영업소득이 큰 거고 1.0 이하가 되면 순영업소득이 작은 거니까 순영업소득이 커야 부채 서비스액을 받기가 쉽겠죠. 1.0 이상이 되는 대안에 투자해야죠. 틀린 질문. 자, 일단 결론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불리해져야 돼요.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불리해져야 돼요. 그래서 6번은 옳은 지문이고, 자, 7번 대출기간, 금융기관은 시장금리 상승의 위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불리해진다고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상품보다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합니다. 항상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자신의 대출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대출금리를 고정시켰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금리 상승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그렇죠. 금리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변동시켜서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도 올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8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높을 고니까 높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한 상황이라면 대출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해야 돼요. 이게 X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결론 내보면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고정금리를 팔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대출금리를. 따라서 항상 고정금리가 은행에게는 위험한 상품이고 위험한 상품이니까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의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상품을 대출해 줘야죠. 차입자의 조기 상황, 항상 조기는 낮게 다는 거라고. 조기는 낮게.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발생합니다. X.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 약정에 조기 상환 위약금 또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있지요. 옳은 지문.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인 은행은 불리해요. 자, 은행은 불리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만 해보자고요.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일반 직장인들은 불리합니다. 왜 직장인들이 불리합니까? 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고정된 내 월급으로 살기가 퍽퍽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대출금리를 딱 고정시켰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은 불리해지겠죠. 직장인처럼. 그러면 차입자는 왜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은행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거든요. 차입자는 왜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인 은행과 차입자를 상대적으로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암기한 대로 은행이 불리 또는 손해니까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이익이 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를 입고 채무자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냥 옳은 지문으로 치부하자 이런 거죠. 이런 걸. 장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은행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하죠. 이유는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니까. 옳은 지문. 자, 대출 금액 얘는 8월 달에 계산 문제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답은 보자고요. LTV,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LTV와 DTI가 올랐다면 대출 금액은 오른다고 해줘야 돼요. X. LTV와 DTI가 상승했으니까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수요는 늘겠죠. 주택의 수요가 느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자, 6계수에서도 했어요. 6계수에서도 잔금 비율로 하면 항상 찌으시니까
잔금 비율은 무엇으로 산정합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래야죠. 현재 가치 계수. 찌읒이 있으니까. X. 다시 읽어보면 잔금 비율은 대출 총액에서 미상환된 저당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또는 현가 계수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져야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 합치면 1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넣어보라 그랬죠. 여기다가 자, 내가 30%를 상환했어요.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70%가 남아있군요. 따라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1%로는 10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100에서 상환된 부분을 빼야죠.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고. 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CD 유통수익률과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는 CD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는 금리예요. 따라서 CD가 상승하면 상승해야죠.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항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은행이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자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자율 변동 위험이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항상 위험은 은행이 변동금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상품이죠. X.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자, 변동금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금리를 조정하죠. 기준금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시키는데 대출금리의 조정 주기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위험을 더 빠르게 전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4회 나누어 이자를 받는 것이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제가 요게 떠올라야죠. 요게 자, 1,000만 원을 1년 동안 10%로 빌렸어요. 1,000만 원을 10%로. 그럼 1년간 이자는 100만 원이죠.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말에 이렇게 한번 100만 원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라 4회 나누어서 4회 나누면 100만 원이 25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5만 원씩 4번 나누어서 내는 거라 어떤 게 은행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거야. 당연히 은행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먼저 받는 게 항상 유리해요. 먼저 이렇게 25만 원을 더 받으면 이놈을 또 대출에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구를 잘 표시하셔야 돼. 일단 돈을 받는 은행의 입장이고 기간 중 4회 나누어 이자를 받는다는 건 여기에 생략된 게 4회 나누어서 이자를 받으면 항상 조금이라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은행은 먼저 받는 4회 나누어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옳은 지문. 향후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럼 대출금리도 올라갈 게 풀보듯 뻔해요. 그러면 차입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며 시장금리겠죠.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되며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변동금리 대출이 불리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자, 9번은 시사 문제로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랬어요. 금리 상한, 금리 상한. 금리 상한은 요런 게 들어가 있죠. 변동금리 상품은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데 정부가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상한선.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를 죄송합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를 상승시킬 때 정부가 이런 상한을 설정했다면 이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차입자죠.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옳은 지문이죠. 금리 상한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뭐라? 그렇죠. 우리 임대료 상한, 분양가 상한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금리의 상한을 설정했다는 건 돈을 내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유리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금융론의 기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딱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위험, 이자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의 구조,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한다. 요 정도가 대부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요한 논점 들어가죠. 다음에 뵙겠습니다.